근데 미국 GDP를 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이 나왔던 게 왜 전망치 대비해서 1%포인트 이상 낮게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실제 성장은 3%더 나온 것 같아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착륙 안 하고 쭉 간다고 했던 미국에서 약간 이상한데 이런 조짐들이 좀 감지가 됩니다. 물가가 비싼데 사람들은 돈을 계속 쓰고 그런데 성장은 좀 주춤한 것 같다. 글쎄요, 이거 주춤하다고 해야 될지 전망이 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성장률은 괜찮은데 내수가 죽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대체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어제 진짜 오늘 대표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제 하이닉스가 그렇게 장사를 잘했다는 정말 1분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는데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이 엔비디아 주가 빠졌다고 그럴 일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오늘은 올라갑니다만. 우리나라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아니 그래도요. 우리가 이제 체급도 많이 좋아졌고 라이트에서 미들급으로 올라온 지 좀 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미들급에서는 아직 아시아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헤비급 관련 멀었어요? 예, 그 일단 세계 랭킹 전부터 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인데. 아 그렇구나. 예, 아직 리저널 마켓에 있어서.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수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월드 클래스는 아직 월드 아니구나. 클래스에는 아직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 대한 좀 규제가 완화돼야 되는 거고요. 일단 채권 시장부터 우리 9월에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 보고 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래서 어제는 좀 진짜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던 게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좋은 실적 가지고 7, 8천 원 빠질 일인가. 물론 오늘 지금 한 8천 원 다시 올라갑니다만 제가 억울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서서히 회복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물이 워낙 물의 양이 많아서 이 끓는 점이 천천히 끓는구나, 이제 미지근해지구나 이걸 느끼는데 아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고 맥을 못 출 일이에요. 삼성은 왜 그래요? 일단 이제 주 6일이 좀 안 좋은 신호죠. 그렇게 사인을 줘야 할 만큼 삼성이 좀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이제 분위기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뭐 사실 부사장급 되고 전무급 되시는 분들이 토요일 날 그동안 출근 안 하셨겠어요, 사실은? 아 그분들은 회사에 그냥 항상 나와 계세요. 네. 아니면 뭐 업무상 미팅이라도 하고 계시는 그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나와라라는 건 좀 분위기를 다 잡겠다. 그리고 올해 좀 한번 다시 시장에서 좀 평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분위기 일신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취한 거라고 저는 신호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럼 기특하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얼마나 힘들면 아. 이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외부에서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러니까 그런 신호로 받아들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올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주식은 내리기가 정말 아쉬운. 나쁠 수가 없잖아요. 사이클상. 거기다 환율이 너무 좋으니까 뭐 대략 애널리스트마다 다 의견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애널리스트 하던 시절에 환율 100원 올라가면 삼성전자 이익이 한 10조는 늘거든요. 영업이익이. 그 정도인데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 25년 평균 환율이 1150원인데 네. 그보다 지금 200원이 높잖아요. 그리고 3월 10일에서 4월 중순까지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80원이 넘게 올랐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네. 6개월 1년 뒤에 이익은 더 나게 되거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환해지를 거의 안 합니다. 예전에는 환율 변동에 대해서 해지를 해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그게 소용없다. 소용도 없고 네. 또 맞출 수도 없고 그러느니 차라리 이제 자연 해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해외에서 ASML에서 뭐 예를 들어서 노광장비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 그걸 상계를 하는 식으로 해서 환전을 해버리는 식으로 하는 거죠. 해외에 남겨놓고. 네. 그럼 되는 거지. 그걸 꼭 그렇게 예상을 미리. 해서 맞추려고 네. 그거 안 되거든요. 저도 못하고 아무도 그게 되면 못하니까. 걱정이 없죠. 네. 그래서 이 환율 레벨에 유지만 되면
이게 정말 올해보다 내년 이익이 더 좋아지는 게 보이면 올해는 그렇게 걱정이 없는데 시장은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심초사하는 이유는 뭐 지난달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PO가 나오는 게 좀 안 좋은 신호고 특히 레딧이랑 트루스 SNS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장이 좀 과열돼 있다가 전쟁의 총포 소리에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놀란 가슴 때문에 여기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펄떡펄떡 뛰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서 이 시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에 참가를 하면 1년에 2번은 이게 강한 조정이냐 약한 조정이냐만 있지 시장의 조정은 1년에 2번이 나오니까 이 조정은 좀 저는 어쩔 수 없다. 참아야 된다. 주식에서 돈 버는 대가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남의 돈은 공으로 벌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네요. 그렇죠. 기회비용이라고 저희들이 하거나 또는 수면비용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자신의 주식 포지션이 떠올라요. 못 자죠. 예, 그거가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미국장 보느라 못 자고 또 공부해야 되니까 못 자고 그런 생각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IPO 일정 이런 거 봤다가 안 그래도 뭐 현대 마린 솔루션 이런 거 어제 오늘 공모주 청약이라 이것들도 아마 들여다 보실 테고 국내장에서요. 지금 지난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건 미국장이 과열된 건 분명하다. 그리고 과열의 여러 가지 사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본연의 가치 대비해서 지나치게 비싼 값을 받는 상장 대여들이 나타났다.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거 좀 팔아서 국내로 오시거나 오시려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근데 국내장도 보면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져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선택하면 좋습니까? 외국인 지분율 높은 수출 대형주. 근데 그러다 또 다음날 확 팔아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가 왜 어려운가. 네. 이제 이걸 우리 박연 맹커랑 우리 알고 지낸 지 이제 10년 돼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는데. 힘들어요. 저 4월에 진짜 힘들었어요. 예, 왜 그런가? 우리가 왜 투자가 어려운가 하면 기업이 돈을 버는 거랑 나의 주가랑 상관이 없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왜 그러면 주가와 실적 사이에 상관이 없는가? 예, 그 회사가 주주한테 보상할 생각이 전혀 1g도 없는 회사에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회사는 주주에게 보상할 생각이 1도 없는가? 두 종류의 회사거든요. 첫 번째는 상속을 앞둔 회사. 두 번째 회사는 뭐냐면 대주주님께서 언제든지 이 사업을 접고 한번 모험적으로 증자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모험적으로 증자를 해서 자금을 땡긴 다음에 사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털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예, 분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매정한 짓을 좀 하죠. 그러니까 주가 오르면 자사주 처분해버리고 증자 때리는. 못됐다. 예, 그러니까 요 두 종류의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래도 첫 번째 기업들은 저 상속 끝나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희망이라도 있지. 근데 이게 아주 공교롭게도요. 첫 번째 기업 가운데 수출을 잘하는 대기업이 겹치는 경우가 그동안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대 박스피 아니었습니까? 되게 오랫동안요. 네, 그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가 그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저는 뭐 핵심은 외국인 지분율 30%에서 40% 이상 넘어가면서 수출 대형주는 그 만에 하나 돈을 잘 벌었는데도 보상이 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네. 특히 행동주의 펀드랑 결탁하거나 암묵적인 동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가 앞장서라 해서 주주 서한 보내고. 네. 아니면 뭐 이제 칼라 알칸님한테 이메일 한번 보내고. 그렇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요새 칼라 알칸님이 자기 코가 석자라 못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개연성이 있으면 함부로 그렇게 주주한테 흘대 못하거든요. 근데 속상하네요. 국내 개인 주주 비중이 높아도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꼭 저기 가서 나당연합처럼 남의 나라 손을 좀 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존경하는 뭐 행동주의 펀드의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보다 10살 어리지만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모 유업의 감사로 선임이 됐었고 왜 알 것 같죠? 예, 그리고 또 모 회사에 또 역시 선임이 됐는데 주총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총에서 이분이 이겼는데도 진 걸로 했던 거 그리고 판결이
뭐 계속 지연돼서 네. 결국 그분이 거기 일을 못하고 계속 밀려나는 거 보셨죠?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주주나 또는 그분들이 소액주주 알기를 좀 너무 낮게 보고 또 소액주주는 그렇게 우리를 보는 대주주들을 보면서 화가 나서 단타를 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다가 이거 답이 안 나온다 하면 팔아버려. 주식 가지고 해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게 그렇게 해서 힘들게 표를 모아서 감사가 되고 또 그 회사의 각종 여러 이사회 보드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과정을 지나온 다음에 다음 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면 자신에게 표를 찍어줬던 주주들이 사라져 있는 걸 많이 발견한대요. 다 팔고 나갔죠. 그렇죠. 뭐. 왜냐하면 주가가 올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들이 힘을 잘 모아서 꾸준히 주주 연대를 하고 또는 소액주주 활동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악순환이 좀 벌어진 주식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로 기관들이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게 좀 약하니까. 아니 제가 요즘에 제일 황당한 게요. 기관이 단타를 쳐요. 그걸 보면서 야 기관이 이래도 돼 이런 생각 드는데 그 내부에 단타 치면 안 돼요 이런 규정은 없어요? 이게 이제 오늘 저한테 미리 준비하라 그랬던 주제는 아니고 지금 딴 데로 가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속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박사님한테 그 한풀이를 좀 하려고. 예, 속 시원하게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국민연금 있을 때 이제 저희들 위탁 운용기관들이 있어요. 그 위탁 운용기관의 이제 펀드들에 대해서 3년 정도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성과가 좋고 매매 회전율이 낮은, 그러니까 막 공중 2회전, 3회전을 하루에 친다. 네.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하루 못 만에 쓰겠네. 자기가 주식에 네. 대해서 어떤 뷰가 바뀐다. 음. 관점이 바뀐다. 이거는 제대로 된 펀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게 맞죠. 네, 그래서 매매 회전율 규정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3년 수익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펀드 매니저의 교체가 있으면 즉각 회수. 지금은 이제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런 규정을 가지고 쭉 운용을 하는데 저희가 돈을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그 펀드 수익이 나빠져요. 왜요? 자, 그래서 이제 면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몇 조 원을 운용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면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펀드가 너무 커져서 이제 사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게 제일 많은 이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연금에 있을 때 화장품 회사를 사지 않으면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2014-15년에 화장품 사업 진출한다 그러면 그날 상한가를 쳤어요. 중국에 잘 팔 때니까. 예, 뭐 연예기획사 혹은 저기 화학 회사도 네, 그렇죠. 뭐 진출만 하면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스쳐도 한 방이던 시절이 예.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기업들 중에 몇몇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돼요. 그렇게 되면 그 회사를 안 들고 있는 펀드 매니저는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펀드 매니저한테 맡길 때 네. 3년 성과를 뭐랑 비교하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대 기업의 주가와 비교하거든요. 코스피 200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랑 비교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5% 올랐는데 당신 펀드가 2%예요. 그럼 저성과. 3%죠. 네. 저성과인데 그 3%가 대부분 어디서 나냐면 급등한 기업이 갑자기 특례 편입, 정시 편입으로 나는 왜냐하면 코스피 200 이외에 있으니까 또 네. 이게 밸류에이션이 PBR이 20배짜리니까 그거 좀 애매하네요. 근데 그걸 네. 즉각 편입을 시켜버려요. 음. 그때 느꼈거든요. 제가 우리나라는 인덱스가 문제다. 인덱스 자체가. 예, 그러니까 급등한 기업은 좀 시간을 둬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그 급등한 기업들 뒤에 네. 어떤 세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네. 더 나가서 화장품 기업들이 그때 계속 주가가 올라서 계속 편입됐어요. 자, 그러면 전체 산업군 내의 비중도 좀 감안해서 편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인덱스 펀드에 편입을 보면 이번에도 이제 정례 편입이 있는데 그 중에 모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3개월 수익률이 140%인데 이번에 편입된다는 루머가 나며 더 오르고 있죠. 제가 이제 뭐 말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심판이 이렇게 저기
가만히 고정돼 있는 골대를 가지고 선수들이 싸워도 그 힘든데 골대가 왔다 왔다 갔다 하네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인덱스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국민연금에서 돈을 맡겼을 때는 코스 B100을 이기려고 맡겼는데 코스 B200 골대가 자꾸 움직여. 아 이거 야구장의 펜스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이게 공방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꼴입니다. 그러네요. 홈런을 막 이쪽에서 홈런을 막 5개 연속으로 때릴 수도 있고 이쪽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참 어려운데 이 모든 논란과 이 난리법석에 기저에 있는 거는요, 박사님. 미국이 금리 안 내릴지도 몰라. 심지어 올릴 수도 있어잖아요. 근데 미국 진짜 금리 올릴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나온 미국 GDP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미국 GDP를 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이 나왔던 게 왜 전망치 대비해서 1%포인트 이상 낮게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실제 성장은 3% 더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성장을 깨먹었나? 저는 이제 뭐 그게 직업이니까 이제 미국 그 BEA라고 해서 이제 경제 분석국 홈페이지 가서 보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보니까 이번에 미국 성장률이 이렇게 잘 별로 안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수입이 폭발했어요. 수입.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특히 무슨 수입이 폭발했냐면 제품. 그래서 그 서비스가 아닌 물건 수입이 폭발했고요. 수출하는 나라들 논았겠네요. 그리고 두 네. 번째 또 이렇게 어디서 성장이 둔화됐나를 봤더니 재고가 급격히 감소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들이 들고 있는 재고가 빨리 소진되니까 해외에 전화해서 물량 내놔를 했던 거죠. 그런데 GDP에서는 재고 감소도 마이너스로 잡히고 그렇죠. 수입 증가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완만한 증가인데 수입만 크게 증가하면 성장에 마이너스로 찍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감안하고 보면 미국 성장률은 거의 3% 가까이 찍혔던 거죠. 아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걱정 괜히 했네요. 네, 경기 과열이죠. 아,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GDP 디플레이터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은 많이 나왔죠. 3.1% 나왔는데 그 3.1% 이제 나온 것 중에서 어디서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나 하고 봤더니 역시나 서비스 물가. 아 거기는 인건비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 지출 이런 것도 엄청나게 늘고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경기가 과열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면적으로 그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금리 인하를 상반기에 안 하는 것도 지금 깜짝 놀랄 일인데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작년부터 그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저렇게 오르는 거죠. 지금 미국 국채금리 보니까 다시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4.7, 4.8까지 왔는데요. 네. 작년 10월 27일 제가 이제 이렇게 날짜도 기억합니다. 하도 그날 힘들어가지고 그때 5% 찍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지금 불과 0.2%까지 붙은 거죠. 국내 국채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채권 금리를 따라가니까요. 와, 근데 이거 너무 심란한데 오늘 밤에 3월 PCE 가격 지수 나오잖아요. 지금 1분기 PCE는 GDP 발표할 때 같이 나왔는데 3월 숫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1분기 GDP 안에 거의 포괄되어 있는 거잖아요. 포괄되어 있는데 서비스 물가 오르는 게 계속 5.4나 찍었거든요. 이번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네.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의 집세나 병원비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와서 분기 평균을 이렇게 올린 게 아니냐 이렇게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오늘 밤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걱정은 좀 됩니다. 아, 그 숫자 보고 나서 쭉 빠질 가능성도 있다. 있다. 근데 이제 뭐 매는 맞았으니까 어제 그렇게 미국장이 좀 매를 맞고 시작했잖아요. 네. 인플레에 깜짝 놀란 거죠. 인플레이션에 깜짝 놀라서 다들 매를 맞고 이제 기업들 실적 나오고 또는 그 장 마감 후에 잘 나올 거라라는 위스퍼 넘버들이 좀 돌면서 장 막판으로 가면서 끌어올렸고 실제로 장 시간 외에서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매는 한번 맞았기 때문에 충격은 덜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 섞인 전망을 하는 거죠. 시간 외에서 아침 이른 시간에 한 뭐 8시 전후 그때까지는 좀 꽤 오르는 것 같다가 상승폭이 좀 줄었어요. 이게 불안하다는 얘기이기도 할 텐데
원달러 환율이 진정이 안 되면 국내 증시 계속 고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달러 환율이 155엔 이 숫자를 보게 될지 몰랐는데 이거 엔화 약세가 계속 이렇게 가게 될까요, 박사님? 일단 뭐 152엔에서 막아보려 노력하다가 안 됐죠. 그냥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쏜 미사일 한 방에 거기서 뚫려버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중앙은행이 다른 거 안 한다고 해놓고 그래도 문제가 되면 채권 사줄게 이러면 누가 그걸 믿습니까? 네, 믿지 않죠. 네. 거기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는커녕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전체 시장 참가자들에게 20% 확률로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오르는데 일본 금리는 양적 완화 해준다 그러니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저금리에 엔화를 차입해서 그쵸. 고금리인 미국 달러에 투자하는 거래가 다시 촉발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니까 환율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재무장관들이 그때 네. 모여서 IMF 정례 총회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에게 당신들의 실탄을 보여줘 라는 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되면요. 그럼 박사님 조정이 언제까지 갈까요? 일단 저는 좀 네. 그 타이밍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저는 하반기에 또 좋은 장이 올 수 있다. 기회가 온다. 왜 그러냐 하면 2분기 실적은 저는 1분기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을 것이고 그건 지금 환율이 너무 좋으니까. 네. 두 번째는 미 연준의 불확실성도 결국은 6월 FOMC에 돼야 거치는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하반기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조정을 좀 참아야 된다. 버텨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네, 날씨 좀 더워지면 좋은 날 온다고 합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